무엇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걸까요? 반짝이는 금은보화일까요? 드넓은 영토일까요?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은 국가의 부를 금고에 쌓인 금과 은이 양으로 측정했습니다. 더 많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곧 국력 신장의 길이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격동의 18세기의 한 스코틀랜드 철학자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의 기념비적 저자 국부론, 서양 근대 경제학이 문을 연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스미스는 우리에게 왕의 금고나 정복자의 전리품에서 눈을 돌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과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의 흐름 그 자체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부를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부론은 바로 이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해명하려는 장대한 지적 탐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경제학 고전이 아니라 지난 250년간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미스가 펼쳐 보이는 국부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장대한 논의의 첫걸음, 국부의 진정한 원천과 그것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강력한 동력에 대한 그의 통찰에서부터 이 지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연간 노동은 그 국가 국민의 연간 소비에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원천이며, 이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그 노동의 직접적 생산물이거나 그 생산물과의 교환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해온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원제로는 국가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 첫머리에서 밝히는 국부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입니다. 부는 금이나 은이 축적이 아니라 바로 살아 움직이는 노동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흐름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생산물의 양, 곧 국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스미스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노동의 숙련도, 기교, 그리고 판단력이며, 둘째는 유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요인 중에서도 스미스는 압도적으로 첫 번째 요인, 즉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그는 바로 분업을 지목합니다. 제1 권은 바로 이 분업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부가 어떻게 생성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칩니다. 스미스는 매우 유명한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 분업의 경이로운 효과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숙련된 노동자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공정을 다 처리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핀 20개를 만들기는커녕 한 개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제조업이 운영되는 방식은 전체 작업이 여러 개의 전문화된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정 자체도 역시 별개의 작업으로 분리되어 있다. 한 사람은 철사를 뽑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곱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사람은 다른 쪽 끝을 갈아서 머리 부분을 박을 준비를 한다. 머리를 만드는 작업 자체도 두세 개의 다른 공정으로 나뉘며 머리를 박는 것, 핀을 희게 칠하는 것, 심지어 포장하는 것까지도 각각 별개의 작업이다. 이처럼 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은 약 18개의 서로 다른 공정으로 분할되며 어떤 공장에서는 이 모든 공정을 각기 다른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이 인용문은 분업의 핵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대신 전체 작업을 세분화하여 각 노동자가 특정 공정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죠. 스미스가 관찰한 이 작은 핀 공장에서는 1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하루에 48,000개 이상의 핀을 생산해냈습니다. 즉, 한 사람당 평균 4,800개의 핀을 만든 셈입니다. 만약 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분업 없이 일했다면 각자 하루에 20개는커녕 한 개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스미스는 단언합니다. 이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각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입니다. 한 가지 단순한 작업에 전념하게 되면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그 작업에 매우 능숙해집니다. 반복을 통해 손놀림은 빨라지고 효율적인 동작을 터득하게 되죠. 스미스는 이를 특정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기교 증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일이든 계속 반복하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분업은 이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작업 전환에 따른 시간 손실의 절약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작업을 번갈아 해야 한다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겨갈 때마다 도구를 바꾸고 작업 자세를 바꾸고 집중력을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시간 손실이 생각보다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분업은 이러한 작업 전환 자체를 없애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노동 시간을 온전히 생산 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합니다. 한 종류의 일에서 다른 종류의 일로 옮겨갈 때 흔히 발생하는 시간 손실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의 이 지적은 현대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논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노동을 용이하게 하고 단축시키는 적절한 기계의 발명 촉진입니다. 스미스는 흥미롭게도 분업 자체가 기계 발명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신이 맡은 매우 단순하고 특정한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의 전부가 향하고 있는 단일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대상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그 대상을 완수할 더 쉽고 빠른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는 심지어 초기의 증기기관 개량에 기여한 소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평범한 노동자들 역시 기계 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스미스는 기계 제작자나 당시 그가 철학자 또는 사색가라고 부른 과학자들의 역할도 인정합니다. 이들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식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사람들이죠. 분업은 이들 전문가 집단의 등장 역시 가능하게 합니다. 지식 생산 자체가 분업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분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스미스는 분업이 인간의 지혜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떤 성향의 매우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하고 교환하고 다른 물건과 바꾸려는 성향입니다. 스미스는 이 교환 성향이 오직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동물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구하거나 때로는 아첨을 통해 얻으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뼈를 공정하게 교환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는 그의 비유는 유명합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거의 항상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오직 타인의 자비심에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말한다. 이것은 국부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이기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언급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즉 자신이 잘 만드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교환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업이 발생하고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에 특화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업과 교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분업은 무한정 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는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시장이 작고 수요가 제한적이라면 아무리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도 생산된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희박한 외딴 시골에서는 못 만드는 일 하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대장장이, 목수, 석공 등 다양한 역할을 겸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아주 세분화된 직업, 예를 들어 진군과 같은 직업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클수록 각 개인은 더욱 전문화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분업의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스미스가 수로 특히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배는 육상 운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많은 양의 상품을 운반하여 먼 지역까지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이 대부분 큰 강 유역이나 해안가에서 발달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스미스는 설명합니다. 시장의 확장이 분업을 촉진하고 분업이 생산성을 높여 다시 시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그는 꿰뚫어본 것입니다. 분업과 교환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겠지만 이는 매우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내가 가진 물건을 원해야만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욕망의 이중적 일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점차 특정 상품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조개 껍데기, 담배 등 다양한 상품이 화폐의 역할을 했지만 결국 내구성이 있고 가치가 안정적이며 분할 및 휴대가 용이한 금속, 특히 금과 은이 보편적인 화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스미스는 설명합니다. 화폐의 등장은 교환을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 분업과 시장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스미스의 관심은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먼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합니다. 물처럼 사용 가치는 매우 높지만 교환 가치는 거의 없는 상품이 있는 반면 다이아몬드처럼 사용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교환 가치는 매우 높은 상품도 있습니다. 스미스는 주로 교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는 상품의 진정한 가치, 즉 실제 가격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보편적 척도이자 유일한 정확한 척도이다. 이것은 그의 노동가치설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품을 얻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 즉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노동량이 그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토지가 사유화되며 자본이 축적되면서 상품의 가격은 단순히 생산에 투입된 노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명목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스미스는 분석합니다. 바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 사용의 대가인 이윤, 그리고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입니다.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상품의 전체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속했다. 마침표. 그러나 재산이 축적되고 토지가 사유화되자마자 상품 가격은 임금, 이윤, 지대의 세 부분으로 분해된다. 스미스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임금, 이윤, 지대가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교섭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 즉 생존 임금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부가 증진되는 사회에서는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자본의 위험 부담과 관리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높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수입입니다. 스미스는 지대를 일종의 독점 가격으로 보았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식량 생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생산물 가격에서 임금과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결정된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율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스미스는 자연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입니다. 반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시장 가격인데 이는 특정 시점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변동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자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주위를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으면 더 많은 생산자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여 공급을 늘리고 이는 다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낮으면 생산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산을 줄이거나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여 공급이 줄고 이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자동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균형을 찾아간다고 스미스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의 작동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체의 필요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제1 권은 이처럼 분업에서 출발하여 교환, 화폐, 가치, 가격의 구성 요소, 임금, 이윤, 지대,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국부의 원천과 그 증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제 제2 권으로 넘어가면 스미스의 관심은 자본으로 향합니다. 한 권에서 분업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임을 밝혔다면 두 권에서는 이 분업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심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자본의 축적임을 역설합니다. 분업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자는 생산물이 완성되어 판매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원료와 도구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스미스는 자본을 수입을 창출하거나 이윤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재화의 일부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자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동자본입니다. 유동자본은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으로 상인의 상품 재고, 제조업자의 원료나 반제품, 완성품 재고, 그리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본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유통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는 돈으로 원료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만들어 그 상품을 팔아 다시 돈을 얻는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둘째는 고정자본입니다. 고정자본은 소유자의 수중에 머물면서 생산 능력이나 효율을 높여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자본입니다. 기계, 도구, 건물, 토지 개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정자본은 그 자체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유동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스미스는 유용한 기계와 도구, 수익성 있는 건물, 토지 개량,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획득한 유용한 능력을 고정자본의 4가지 주요 형태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목, 즉 인간의 기술과 능력까지 고정자본의 일부로 간주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역량 역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본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는 것일까요? 스미스는 자본 축적의 원천을 절약, 즉 저축에서 찾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절약하여 이를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할 때 자본이 형성되고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약과 낭비를 대비시키며 절약하는 사람은 공공의 은인인 반면 낭비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절약에 의해 증가하는 자본은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가동시키고 마침표. 따라서 그 나라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를 증가시킨다. 절약은 곧 소비를 증가시키며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증가시킨다. 다만 절약이 가동시키는 소비는 낭비가 가동시키는 소비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절약된 돈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 설비를 구입하는 데 투자되어 결국 더 큰 부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미스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중요한 구분을 도입합니다. 생산적 노동은 토지나 자본의 가치를 더하는 노동, 즉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농부, 제조업 노동자, 상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노동은 소비된 가치 이상을 재생산하여 자본 축적에 기여합니다. 반면 비생산적 노동은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고정시키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국왕과 그 신하들, 군인, 법률가, 성직자, 의사, 문인, 배우, 광대, 음악가 등을 비생산적 노동자의 예로 듭니다.
이들의 서비스는 물론 유용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생산되는 순간 바로 소비되어 버리며 유형의 재화처럼 저장되거나 축적되어 다음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생산적 노동자의 노동은 어떤 물건이나 판매 가능한 상품에 고정되고 실현되며 그 상품은 노동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된다. 마침표. 그러나 비생산적 노동자의 노동은 어떤 물건이나 판매 가능한 상품에 고정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그의 서비스는 수행되는 순간 소멸하며 그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나 가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죠. 하지만 스미스의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그는 유형 재화의 생산과 축적이야말로 국부 증진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국가의 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이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지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절약하는 사람은 공공의 은인이며 모든 낭비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다. 라는 그의 단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또한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는 돈 그 자체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윤의 일부를 이자로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율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국부가 증진되고 자본이 풍부해지면 돈을 빌리려는 경쟁이 완화되어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낮은 이자율은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2권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부 증진의 선순환 구조는 개인의 절약에서 시작되어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 축적된 자본이 더 많은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고 분업을 심화시켜 결국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절약 정신과 자본을 생산적인 용도에 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부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스미스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개인의 사치와 낭비가 이러한 자본 축적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합니다. 이제 제3권으로 넘어가면 스미스는 역사적 관점에서 부의 증진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고찰합니다. 그는 먼저 자연스러운 부의 증진 순서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량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른다면 자본은 가장 먼저 농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이 잉여 생산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은 그 다음으로 제조업에 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의 잉여분을 처분하고 필요한 외국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자본은 대외 무역에 투자됩니다. 즉, 스미스가 생각한 자연스러운 발전 경로는 농업 제조업 대외 무역 순서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경향에 따라 대부분의 자본은 우선 농업에, 그 다음 제조업에,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에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유럽의 실제 역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 순서가 거의 정반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중세 봉건 제도의 유산과 이후 등장한 중상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봉건 시대 유럽에서는 토지가 소수의 대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장자 상속제나 한정 상속제와 같은 제도는 토지가 분할되거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지주들은 종종 토지 개량에 투자하기보다는 과시적인 소비나 수많은 가신들을 거느리는데 부를 사용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에 예속된 농노 신분으로 자신의 노동 성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요인이 부족했습니다.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마침표, 노예 제도였다. 스미스는 토지 소유권의 불확실성과 농민의 예속 상태가 농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농업이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반면 도시는 상대적으로 일찍 봉건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 즉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 간의 교역, 더 나아가 지중해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도시는 점차 제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도시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조악한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했고, 또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치품과 값비싼 장신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성장한 도시의 부와 질서는 역설적으로 주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도시는 농촌에서 생산된 조악한 생산물이나 잉여 생산물을 구매해주는 시장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은 농촌의 토지를 구매하여 상업적인 방식으로 농업 경영에 투자하고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도시에서 확립된 자유와 질서, 좋은 통치는 점차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어 농민들의 지위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스미스는 상업과 제조업은 점차 농촌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좋은 통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도입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적게 의도했던 효과였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였다. 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유럽에서는 자연스러운 순서와는 반대로 대외 무역과 제조업이 먼저 발달하고 이것이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부가 증진되었다는 것이 스미스의 분석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경로가 봉건 제도의 유산과 같은 비자연적인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제3권의 논의는 경제 발전이 단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제도 등 다양한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어지는 제4권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게 될 중상주의 정책이 이러한 비자연적인 발전 경로를 더욱 강화하고 국부 증진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국부론 의제 한 권부터 제3권까지의 내용은 국부의 원천인 노동 생산성, 그 동력인 분업, 그리고 분업을 가능케 하는 자본 축적의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 발전이 자연스러운 경로와 실제 역사적 경로 사이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스미스는 방대한 자료와 예리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경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자본 축적이 어떻게 국부 증진의 핵심 동력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이후 경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는 국부 증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경제 사상과 시스템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제4권으로 들어섭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정치경제학의 체계들이라고 부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상주의 체계, 즉 머켄틸리즘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해체합니다. 그는 다른 하나로 중농주의 체계도 다루지만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각국의 경제 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이 바로 중상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스미스가 보기에 중상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부를 화폐, 즉 금과 은이 축적과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화폐, 즉 금과 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속적인 관념은 화폐가 가진 두 가지 기능, 즉 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척도라는 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 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고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치명적인 착각이라고 단언합니다. 화폐는 부 그 자체가 아니라 부를 측정하고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한 권 천머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연간 노동이 생산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총량입니다. 금과 은은 이 생산물을 순환시키는 거대한 바퀴의 일부일 뿐, 바퀴 전체는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전제, 즉 부가 곧 돈이라는 생각에서 중상주의의 모든 정책들이 파생됩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가능한 한 많은 금과 은을 나라 안으로 들여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역 차액, 즉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외국의 상품을 팔면 금과 은이 들어오고 외국 상품을 사면 금과 은이 나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먼저 수입 제한 조치들, 예를 들어 높은 관세 부과나 특정 상품의 수입 금지 등을 살펴봅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이 차단되니 국내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보호 조치가 국가 전체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산업에 대한 독점을 국내 시장에서 확보함으로써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장려하고 다른 어떤 고용 부문보다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그 산업으로 유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롭거나 아니면 무익한 규제이다. 마침표. 한 나라의 산업 일반은 그 나라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하며 어떤 규제도 그 나라의 산업 총량을 그 나라의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다만 그것은 그 산업의 일부를 그것이 원래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을 방향보다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인용은 스미스의 핵심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국가 전체의 자본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더 생산적인 부문에서 인위적으로 보호받는 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본을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이는 대개 국내 산업 발전에 가장 유리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투자는 외국 투자보다 위험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총합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의도할 뿐이며 그 산업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그 산업을 운영함으로써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할 뿐이다. 이 경우,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효율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부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수입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스미스는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합니다. 첫째는 국방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 능력이 국방에 필수적이라면 외국 선박과의 경쟁에서 국내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한 항해 조례 같은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전이 부의 증진보다 우선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죠. 둘째는 국내 생산품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외국 수입품에도 그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 제한 조치는 국부 증진에 해롭다고 스미스는 결론 짓습니다. 다음으로 스미스는 수출 장려 정책, 특히 수출 장려금, 바운티, 제도를 비판합니다. 수출 장려금은 특정 상품을 수출하는 상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지만 스미스는 이 역시 자원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장려금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급되며 수익성이 낮아 자연 상태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산업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자본을 더 생산적인 용도에서 덜 생산적인 용도로 이전시키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게다가 장려금을 받는 상인들은 때로는 국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서까지 수출의 열을 올리게 되어 국내 복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곡물 수출 장려금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스미스는 이 제도가 곡물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중상주의 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식민지 정책입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본국 경제에 종속시키고 식민지와의 무역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시행했던 각종 규제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은 반드시 영국을 통해서만 수출입하도록 강제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식민지 독점 무역이
본국의 특정 상인 집단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해롭다고 비판합니다. 첫째, 식민지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본국과의 교역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식민지 무역 독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아진 이윤율은 본국의 자본을 다른 더 자연스럽고 잠재적으로 더 생산적인 국내외 투자처에서 식민지 무역이라는 단일한 경로로 과도하게 끌어들입니다. 이는 자본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특정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어 취약성을 높입니다. 셋째, 식민지를 유지하고 방어하는데 막대한 군사비와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결국 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스미스는 식민지 독점의 이익은 소수의 상인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심지어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평화롭게 독립시키고 동맹국으로서 자유로운 교역 관계를 맺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일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들이 결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설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산자들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되는 경향, 특히 강력한 로비 집단을 형성한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탐욕과 독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항상 어떤 점에서는 다르고 심지어 반대되기까지 한다. 마침표. 그들의 제안은 언제나 최대한의 주의와 최대한의 의심을 가지고 경청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중을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데 그들의 이익이 있는 계급,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공중을 기만하고 억압해온 계급으로부터 나오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단지 잘못된 경제 이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낳은 폐해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권의 후반부에서 스미스는 중농주의 체계를 간략하게 검토합니다. 프랑스의 케네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농주의는 중상주의와는 달리 부의 원천을 화폐가 아닌 토지, 즉 농업 생산물에서 찾았습니다. 오직 농업만이 투입된 비용 이상의 순생산물, 넷 프라덕트, 즉 지대를 창출하는 진정으로 생산적인 활동이며 제조업과 상업은 단지 농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거나 유통시키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을 장려하고 모든 세금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세론. 스미스는 중농주의가 부의 원천을 화폐가 아닌 생산물에서 찾았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는 중상주의보다 진일보한 체계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농업만이 유일하게 생산적이라는 주장은 편협하다고 비판합니다. 제조업자와 상인 역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원료의 가치를 더하고 상품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입장입니다. 또한 모든 세금을 지대에만 부과하려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다른 계층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중농주의가 비록 이론적인 오류는 있지만 그 정책적 함의, 자유무역, 농업 중시는 비교적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상주의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4권은 국부 증진을 위한 최선의 길은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임을 역설합니다. 중상주의와 같은 간섭주의적 시스템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의 자원을 왜곡하고 부의 증진을 방해할 뿐이라는 강력한 고발장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5권으로 넘어가면 스미스는 이렇게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확립된 사회에서 정부, 즉 그가 주권자 또는 국가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합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지만 그 역할이 국부 증진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스미스가 제시하는 정부의 3가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의 의무입니다. 즉,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독립사회와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비군이나 민병대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스미스는 사회가 발전하고 분업이 심화될수록 시민들이 직접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므로 전문적인 상비군 유지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국방 비용은 당연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사법행정의 의무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 각자를 다른 구성원의 불이나 억압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며 범죄를 처벌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사법행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열심히 일하거나 절약하여 자본을 축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인과 제조업자가 재산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재산을 사회의 시야에 노출시키기를 꺼릴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자본을 가능한 한 유동적인 상태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마침표. 정의의 관용적인 집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상업이나 제조업도 오랫동안 번성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은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 사법 행정에 드는 비용 역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므로 일반적인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특정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큰 편익을 제공하지만 그 성격상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설립하고 유지해서는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 만한 사업이나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대표적인 예로 도로, 교량, 운하, 항만과 같은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그리고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듭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상업을 촉진하고 분업을 심화시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모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건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미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사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는 분업이 고도로 발달하면 노동자들이 평생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만 종사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기력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그의 지적, 사회적, 군사적 덕성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진다. 그러나 모든 산업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노동 빈민, 즉 국민 대다수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분업의 폐해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 방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 교육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인간적인 상과 사회 안정을 위한 투자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사업 및 기관의 비용은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예, 통행료, 수업료, 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불충분할 경우 일반 조세 수입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 즉 정부의 수입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요? 스미스는 그 주요 원천이 조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부과를 위한 4가지 원칙, 이른바 조세의 4대 경율, 맥심즈 오브 텍세이션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등, 이퀄리티, 의 원칙입니다. 각 국가의 국민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즉 국가의 보호 아래 각자가 향유하는 수입에 비례하여 정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능력 비례 원칙을 의미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죠. 둘째, 확실성, 선티의 원칙입니다. 각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확실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납부 금액은 납세자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이는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납세자를 공무원의 자의적인 횡포나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스미스는 역설합니다.
불확실한 세금은 불평등한 세금보다 더 나쁘다고까지 말합니다. 셋째, 편의, 컨비니언스, 이 원칙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기에 가장 편리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나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세는 물건을 구매할 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식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담긴 원칙입니다. 넷째, 징세비 최소화, 이카노미, 이 원칙입니다. 모든 세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거두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국고에 들어가는 것 외에 가능한 한 적게 거두어들이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많은 징세 공무원 고용, 세금 자체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탈세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잦은 세무조사로 납세자를 괴롭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 네 가지 원칙에 비추어 당시 존재했던 다양한 세금들, 예를 들어 지대세, 이윤세, 임금세, 인두세, 소비세 등을 평가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대세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가 비교적 이 원칙들에 잘 부합한다고 보았고,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에 대한 세금이나 예측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는 공공부채, 즉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는 관행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국부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5권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국부론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아담 스미스는 방대한 탐구를 통해 국가의 부는 금이나 은이 축적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이 생산성은 분업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업은 자본의 축적을 필요로 하며 자본 축적은 개인의 절약 정신과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이 최소화되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 하에서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경제 활동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 통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 사법,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공공사업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공평하고 확실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조세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상주의와 같은 간섭주의적 시스템은 부의 본질을 오해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사익을 위해 국가 전체의 자원을 왜곡하며 국부 증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국부론은 단순히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넘어 인간 본성, 사회제도, 역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거대한 지적 체계입니다. 비록 2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의 이론 중 일부는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수정되거나 비판받기도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분업과 자본 축적의 중요성, 정부 개입의 신중함에 대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참조해야 할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제시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